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백신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변이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백신 개발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의 더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만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상반기 목표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백신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상반기 접종 목표였던 원래 이제 처음에 1,300만 명이었는데 예. 그건 초과 이제 달성을 다 했고 예. 지금 2주 정도 앞당겨서 저희가 달성을 다 했고 이제 아마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 부스팅 남은 이제 부스팅 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개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려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상반기에 정말 정부가 초과 달성한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네. 정말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적용될 예정인데 문제는 사적 모임의 인원수도 좀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이 아마 6월 말이 되면 한 27%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30%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이제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 측면들을 보게 되면 주로 완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 영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 예. 또 유흥업소 지금 수도권 금지 영업 금지되어 있는 게 다시 풀려가지고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곳들이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가지 현재 예방접종을 마친 60대 어르신들이 가는 곳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모임의 숫자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일부 예방접종자들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인센티브 적용되면서 야외에서 마스크 이제 벗을 수 있는 상황들도 이제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많이 안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고 방역적인 측면들이 완화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많이 이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느꼈던 젊은 층에서의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대에서 50대 접종들이 다 7월 이후에 계획돼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그 완화 혜택을 보는 연령대가 20에서 50대에 좀 주로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의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방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백신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 참석하셔서 했던 말 중에 인상 깊게 나왔던 말이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준비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신 공급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하다가 저소득 국가에 한해서는 또 인도에서 전 세계 한 수량 기준으로 한 60% 정도 감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상황이 엄청 악화되면서
이 저소득 국가에 특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엄청 줄어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큰 공급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인구수는 적지만 이런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 글로벌에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글로벌 백신 허브에 어느 정도 모습을 띠고 있었던데요. 이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다음에 노바백스 백신 국내에서 이미 생산됐거나 아니면 생산 예정이거나 지금 뭐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도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 그 제약업체에서 지금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7월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병입 단계에서 이제 보급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아예 원액까지도 생산하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셀리드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또는 뭐 제넥신이나 또는 진원 이런 데서 개발한 백신들까지 만약에 생산이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백신들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을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국가로서의 자리를 이제 잡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해 중에 또는 내년까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개의 백신, 4종의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바백스 백신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노바백스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이 끝났고 그 결과 중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변이에 대한 효과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입니다. 한번 영국과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했던 결과가 이제 한번 나왔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96% 원래 이제 그 균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한 3만 명 약 3만 명에 가까운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 효능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파 바이러스 때는 93%. 그러니까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체적인 변이에 대해서도 뭐 70% 이상.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백신보다도 특히 이제 변이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위탁 생산하는 만큼 하반기에 아마 주력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얘기 듣기로는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먼저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사실 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백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도 가능하고 또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안전한 그런 백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외에서 뭐 영국이 승인하거나 또는 유럽의 EMA가 승인할 때쯤 우리나라도 아마 거의 동시에 승인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에 영국 승인하고 EMA 승인할 때 우리나라가 같이 승인하면서 보급이 됐었던 선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3상 임상 결과를 보면서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잠시 이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슈 체크 시작합니다. 이미 얀센, 모더나, 화이자 등 충분히 도입된 미국에서는 부스터 샷으로 노바백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부스터샷, 과연 언제 맞아야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스터샷, 맞아야 될지, 필요할지, 또 필요하다면 언제쯤 접종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스터샷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맞은 백신이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예방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인데, 왜냐하면 백신 개발되고 나서 접종한 사람들이 아직 1년이 대부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개월 데이터까지는 대부분 유지가 되더라. 예방 효과도 그렇고 항체도 유지되는데 1년이 되면 어떡할 거냐, 또 1년 반이 되면 어떡할 거냐 연구가 계속돼서 만약에 1년쯤 지나서 만약에 항체가도 많이 떨어지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쯤에 뭐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우리의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가 떨어졌을 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이제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백신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이제 부스터 샷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부스터 샷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기존의 백신이라도 접종을 해서 항체가를 충분히 올리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된 백신이 나온다면 그런 새롭게 개발된 변이 바이러스용 백신을 맞는 방법으로도 부스터샷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차 접종에 대해서 독일뿐만 아니고 지금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에서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 승인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스페인도 아마 조만간 허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의 2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면역 반응이 잘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고 그리고 부작용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교차 접종이 아주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교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백신, 생백신이 된 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시 다른 백신을 놓고 있는데 그 접종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면역 반응이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 제 학위도 교차 접종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교차 접종에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또 앞으로 더 많이 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국산 백신에 대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먼저 국산 백신 개발 상황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국산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가 5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뭐 일상 정도 일상 접종을 시작한 회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상을 마친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을 진입 목표로 하는 회사도 좀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아요. 7월에 임상 3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상용화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이제 임상 연구 단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백신이 처음 개발되면 이제 동물 실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지 그리고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 투여도 되겠다라는 허가를 이제 허가 당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게 되면 사람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보통 1상, 2상, 3상, 3단계를 거치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하니까 1상하고 2상을 묶어서 그래서 2상의 초기 단계까지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2상의 후기 단계랑 3상을 묶어서 하는 이런 2단계로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중요한 측면은 일단 안전하냐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충분히 자극이 되느냐. 그러면 또 이제 백신의 용량을 또 결정하는 작업들이 이제 2상까지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어디까지 와 있냐?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백신 한 5개 회사의 백신들이 1상은 다 끝났어요. 1상은 다 끝났고 일부 백신이
이제 이상의 초기 단계까지 맞춰져서 그래서 이상의 초기 단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항체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3단계 연구로 넘어가서 3단계 연구가 충분하게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완전히 이상이 끝난 거는 아닌데 이상 환자의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접종 조금 남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를 거쳐서 이게 충분하게 괜찮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3상 연구가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의 셀리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상 연구 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9월이면 3상 임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국산 백신들도 일단 연구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곧 3상 실험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그 임상 3상은 예. 기존의 임상 1, 2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 아시겠지만 그 임상 1, 2상은 그 그냥 접종 후에 간단하게 이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보는 건데 3상은 이제 숫자도 몇천 명 단위, 그러니까 몇몇 명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교 임상이란 이런 걸 하면서 몇천 명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최소 아마 4천 명에서 6천 명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막 임상 수행 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를 보셨듯이 이제 그런 변수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상 3상을 해외에서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다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는지 이거에 저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이런 mRNA 백신 생산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분도 궁금한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정 설계에 관한 부분들, 어떤 대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이미 획득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이제 mRNA 백신 자체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mRNA 자체를 구성하는 기술, 그다음에 mRNA를 전달하는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기술들만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mRNA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메신저 RNA를 아주 간단하게 제작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효능이 꽤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실험실 단계에서 이 메신저 RNA를 만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하고 이런 것까지는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발 과정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다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다 특허료를 지급하고 이거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라이센싱을 해온다거나 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그 메신저 RNA 기술을 개선하고 개량하는데 다양한 또 특허들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런 향후에 이제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메신저 RNA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쓰일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연구 및 투자를 해서 우리의 기술로 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접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 백신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왜 계속해서 후발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백신 공급의 불평등성이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국가에 백신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은 저소득 국가인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이런 국가들 이제 1% 2%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신의 불평등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백신이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리고 공급량도 많아지니까 충분하게 그런 이제
이제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이 공급되어지게 되면 전 세계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코로나 종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먼저 개발된 백신들이 초기에 빨리 백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약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mRNA 백신 같은 경우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mRNA 백신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게 만든다면 일단은 이제 그런 콜드 체인이 별로 안 되니까 특히 냉동된 백신을 취급할 수 없는 국가들이 냉장 백신을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mRNA 백신도 이제 개선된 백신으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얀센 백신은 최근에 혈전증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차세대 백신은 그런 이상 반응이 적은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백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방역.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 위상을 높였던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방역을 넘어서 K-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백신 허브가 돼야 된다. 이런 포부를 갖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번의 경험들이 제대로 쌓이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팬데믹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될 수 있을 거여서 이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끝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상용화된 백신을 한번 만져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송만기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뒤처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비 투자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자분들이 이런 기초 연구를 하는 과학자분들이 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 분야에 파고들 수 있게끔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신종 플루 이후에 그 국내 이제 백신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허브는 저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을 자립하자. 왜냐하면 백신 자립도가 2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국내에 필요한 백신도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허브까지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요. 하지만 이런 백신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경제성을 자꾸 따지게 되면 평상시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다 보면 경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러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어떤 경제적인 걸로만 평가를 하지 말고 이번에 이제 보셨듯이 정말 이제 국가의 어떤 자립이나 그리고 전 세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좀 멀리 길게 보고 정말 큰 투자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